논쟁의 대명사 같은 그런 거라서 언젠가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 했는데 그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셨다면서요? 투표 결과 상당히 재밌는데요. 악하다가 선하다보다 많을 거로는 예상했는데 중립 이게 이렇게 많을 줄은 미처 몰랐다. 얘기를 좀 풀어보다 보면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김득만이라는 분이신데요. 선과 악을 정하는 그 기준 자체가 인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이 태어났을 때의 성향을 판단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성분을 골랐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으로 사고하시는 분이네요. 해외에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데 인종이나 국적과 관계없이 맨날 맞지만 다른 친구를 때리지 않고 울기만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오자마자 아무 이유 없이 옆에 있는 친구를 때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추천사를 쓰신 휴먼카인드를 읽은 이후로 성선설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책들, 일련의 책들을 읽어보면 생물학자들 내지는 생물학의 기반을 두고 연구하는 심리학자, 철학자 이런 분들이 말하자면 성선설, 성악설 둘 중에 성선설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흐름이 요즘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걸 딱히 성선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동안 마치 진화생물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성악설을 믿고 있는 것처럼 비춰졌던 게 그렇지 않다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 정도의 반론 제기 수준에서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근거 자료들을 가지고 쓴 책들이 많거든요. 저는 오늘 책을 중심으로 어떤 책들이 그동안 이 논쟁을 주도해 왔나 하는 얘기로 쭉 한번 풀어보면서 제 나름의 견해? 이거 솔직히 답이 없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답이어야 한다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마 보나마나 제가 또 제 견해를 밝히고 나면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 반론에 또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또 계시겠죠. 흥미롭네요. 한번 해봅시다. 네, 이거 시작은 초등학교 때 아니면 뭐 중고등학교 때 맹자, 순자부터 시작하잖아요. 맹자는 성선설, 순자는 성악설. 사실은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비슷한 시대에 중국의 고자라는 현자가 있었어요. 그분은 맹자, 순자 둘 다 틀렸다라고 이미 그 시대에 얘기했어요. 어떻게 흥미롭게 비유를 하냐 하면 물이 어떻게 뜨거운 물, 차가운 물로 나뉠 수 있느냐. 물은 그냥 다 섞여 있는 건데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악하다, 선하다 이렇게 가를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다 섞여 있는 거다. 서양으로 치면 가장 대표적인 성악설 주장하신 철학자는 토마스 홉스잖아요. 프로이트도 성악설 쪽에 주장하시는 분이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라로 많이 알고 있는 루소는 성선설을 얘기한 거고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이 두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서 서로 자기 주장하기 바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쭉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번 분석해 봐야 된다라고 만들어 주신 분은 역시 찰스 다윈입니다. 다윈 선생님은 아들딸이 많으셨거든요.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진화학자답게 다양한 견해를 써놓으셨어요. 이제 훗날 가장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분석한 사람으로 이 시점에서 얘기해야 되는 분은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에 있는 스티븐 핑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책 빈 서판, 그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blank slate라는 거죠. 판이 비어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이제 루소가 한 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스티븐 핑커가 루소의 성선설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느냐 그건 아니고요. 철저하게 생물학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인간은 태어날 때 완벽하게 빈 서판으로 태어나는 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책을 시작하는 겁니다. 루소가 말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거기다가 뭘 써 넣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진다라고 설명한 건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모든 생물은 다 DNA의 정보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 정보 그거를 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만일 부모의 성향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성향이 부모와 닮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를 스티븐 핑커 이전에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쓰면서 유전자가 이기적이다라는 얘기를 어떤 면에서 너무 거칠게 하는 바람에 생물학자들은 그냥 무조건 다 생물은 악하게 태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기적이라는 표현 상당히 기여해 버린 거죠. 이기적이라는 게 꼭 악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생쥐가 한 마리 주변에 있다고 칩시다. 우리 우화의 사자와 생쥐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 생쥐가 그 사자가 남겨놓은 부스러기를 이렇게 조금 먹고 있는데 사자가 자는 듯 하다가 생쥐가 한 마리 지나가니까 탁 덮쳐서 이제 잡았어요. 너 이놈 왜 내 거를 집어먹었냐. 생쥐가 너무 배가 고파서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조금 먹었어요. 그럴 때 사자가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생쥐를 풀어줬다고 칩시다. 그 사자는 선함에 아주 극치잖아요. 근데 사자가 그날은 그랬는데 며칠 지난 다음에 사냥에 실패하고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기진맥진해서 이렇게 졸고 있는데 그 생쥐가 또 지나갔어요. 덮쳐서 잡았어요. 너 이놈 왜 또 여기 왔냐. 나도 배가 고프거든. 그리고 집어먹으면 그때 우리는 그 사자를 보면서 야, 저렇게 잔인한 놈이 있나. 나쁜 놈. 우리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선과 악이라는 게 맥락적이잖아요. 전부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선과 악의 개념은 사회성 동물에게만 있는 개념일 거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살거든요. 혼자 사는 동물에게는 선과 악의 개념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관계나 맥락에 상관없이 우리가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공감의 시대를 쓴 프란스 드월 그 영장류학자는 가장 리처드 도킨스의 대들은 표현을 그렇게 해도 되나요? 대척점에 서 있기를 주저하지 않은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이 얘기하는 이기적 유전자가 사실 우리 생물학계에서 굉장히 큰 공헌을 한 건 난 인정한다. 유전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기 시작한다는 건 굉장한 공헌이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이론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관찰한 영장류들은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눴다는 얘기를 써요. 도킨스는 유전자 관점에서 설명을 한 거고요. 프란스 드월은 행동 수준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악하냐 선하냐 하는 건 다 행동 수준의 관찰이거든요. 악하게 뭐 아이들 자꾸 팬다. 자꾸 두들겨 패는 아이가 있다. 애들이 다 그런 거예요. 원래 악하게 태어나요. 아니죠. 그 논리에는 점프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있는 거는 행동이고요.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더 아래 단계의 유전자가 어떤 거냐. 그 얘기는 두 개가 서로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얘기를 키워드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유전자 생존해야 되잖아요. 유전자 번식해야 되잖아요. 이게 생명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일단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습만 그대로 지켜보면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성악설, 성선설 얘기하는 프레임에 갖다 넣어보면 나쁜 놈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전자 수준에서 유전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하는 그 행동은 악하냐 선하냐를 얘기하는 건 부당한 겁니다. 유전자 수준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행동 수준으로 올라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유리한가는 다양한 전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행동 수준에서도 악착같이 남을 밀어내면서 내 거를 챙기는 전략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보다 적당히 남을 도와가면서 내가 이득을 챙기는 것도 상당히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죠. 프란스 드월이 관찰하는 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영장류들이 대체로 서로 조금씩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더라. 바로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유전자가 더 많은 유전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전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 수준에서 보고 있는 그 관찰을 가지고 쉽사리 쟤는 너무 이기적이니까 악하게 태어났나 봐. 그렇게 낙인 찍는 건 저는 그건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저희가 돌고래 연구하고 있는데 두세 마리의 수컷이 한 마리의 암컷을 쫓아가서 짝짓기를 한 놈이 하고 다른 놈들은 망봐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암컷을 차지하게 되면
아까 망봤던 놈이 짝짓기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가끔 가다가 먼저 짝짓기 하고 친구들 안 도와주고 도망가는 놈들이 있거든요. 아주 얌체 돌고래 수컷들이 있어요. 자, 언뜻 생각하면 계속 그렇게 살면 계속 이득을 보고 살 것 같죠. 저희가 관찰해 보니까 그렇게 몇 번 하는 놈 주변에서 다 보고 있어요. 그 일단 평판이 나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짝짓기 하는 순간이 되면 걔부터 밀어내요. 수컷들이 다. 저 자식은 언제나 얌체같이 지가 먼저 하고 도망가는 놈이야. 그래서 쟤는 기회 주면 안 돼. 밀어내고 합니다. 이게 언뜻 생각하면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사는 개체가 대체로 유리하지만 때로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너무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개체보다는 적절히 가끔은 분명히 이게 나한테 손해인데도 그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남을 돕는 그런 개체들이 더 잘 살아남는다는 거죠.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추천의 글을 썼는데 행동경제학자들의 연구를 전부 정리를 해봤는데 지난 한 30여 년간 세계 각지에서 행동경제학자들이 온갖 실험을 다 해봤는데 그 실험 결과를 전부 종합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인간 사회에는 기본적으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답니다. 남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 바친 그런 이타적 인간. 하여간 무슨 짓을 해도 철저하게 지 것만 챙기는 진짜 악랄한 이기적인 놈들이 있죠. 재미님들 중에는 없겠지만 재미님들 옆에 있는 사람 중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발견은 뭐냐, 그 철저하게 뼛속까지 이기적인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대요. 여러 집단에서 연구해 봤는데 평균적으로 5분의 1 정도 수준이래요. 그러니까 전체의 한 5사람 중에 1명 정도가 밉상, 아주 그냥 지 것만 철저하게 챙기는. 자, 그러면 나머지 5분의 4는 누구냐? 저는 보응적 인간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호혜적인 인간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요. 남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한다. 대부분의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내 거 챙기면서 사는데 어떤 재앙이 터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봉사하는 이런 걸 보면 이게 자기한테 아무런 이득도 없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 손해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들어서 함께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고요. 아마 우리 재미님들 대부분 그런 분들이잖아요. 뭐 늘 천사처럼 사시는 건 아니시죠? 예, 예전에 우리 태안 앞바다에 기름이 그냥 쏟아져서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우리 휴가 반납하고 걸레 들고 가서 바닷가에 있는 바위를 손으로 다 닦아낸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가 경악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들이냐. 외국의 그 어느 나라도 그 정도 수준으로 달려들어서 봉사를 해본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가 막힌 민족이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브레크만 그 저자는 그런 식으로 표현 안 했는데 제가 읽어낸 건 뭐냐? 내가 지금 도울까 말까를 할 때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 동네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확신이 서면 저는 기꺼이 좋은 일을 하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별로 그런 놈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아까 제가 댓글 하나 읽어드린 그분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교육이나 사회 분위기가 그래서 중요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내가 돕고자 하는 사람이 나와 비슷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와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저 사람이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냐, 그걸 파악하면서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공감이잖아요. 프란시스 월의 주장은 거의 모든 포유류는 다 공감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 그런데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공감력이 무뎌지는 거죠. 최근에 우리 장배 교수님이 공감의 반경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책을 내셨는데요. 상당히 재밌는 주장을 그 책에서 합니다.
공감의 넓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감의 깊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끼리는 공감을 너무 많이 해서 탈이다라는 걸 지적하더라고요. 공감을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공감의 대상을 넓게 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하고, 우리끼리는, 태극기 부대끼리는, 촛불 드는 사람들끼리는 똘똘똘똘 뭉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서클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공감의 벽을 점점 높게 만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겠느냐. 장대익 교수님은 우리가 공감력이 줄어든 게 아니라 공감의 범위를 너무 좁히고 있는, 그게 문제인 것 같다. 그것도 참 흥미로운 관찰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범위를 너무 크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자선을 베풀 때 꼭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 베푼다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나랑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을 제가 찾는 거죠. 아무나 막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는, 그 사람이 저와 가치관이 너무 다를 때 제가 그런 마음이 거의 안 들잖아요. 그 과정 자체가 벌써 공감의 범위를 지금 줄여가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선하게 태어난 사람들일까? 악하게 태어난 사람들일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오네요. 시작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아이고 이놈의 성악설, 성선설 이 논쟁은 참 오래됐고요. 저도 여러 번 끼어서 논쟁해 본 경험도 있고요. 이건 뭐 아마도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한 우리 끝없이 논쟁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유전자, 그 유전자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유전자에 프로그램 돼 있지 않은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발현시킬 수 없는 존재예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전자 차원에서 분석할 수 있는 것과 행동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는 이 두 개의 분석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오늘 저는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네요. 재미님들도 한번 저처럼 유전자의 관점에서 한번 분석해 보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하고 있는 행동 차원에서 한번 분석해 보시면서 그 두 분석이 어떻게 같은지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조금은 더 논리적으로 한번 이 문제를 정리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얘기는 같이 계속 나누기로 합시다. 답은 없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한 영향력이 우리 사회를 더 선하게 만드는 쪽으로 우리의 논쟁이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은근히 성선설 쪽으로 쓱 제가 하는 것 같아서 약간 민망하긴 합니다만,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저를 한쪽으로 몰아세우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하고 이런 얘기, 오래된 논쟁거리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참 재밌네요. 구독, 좋아요, I love you.